네, 이제 교재 63페이지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연장선 상에서 이제 재무제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양괄호 2번 재무상태표, 즉 BS부터 나오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여 형식이나 계정 과목 순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FRS에서는요, 과거에 이제 코리아 갭에서만, 한국에서만 통용되던 국내 회계 기준에 비해서 IFRS가 좀 달라진 게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요, 대학교에서도 경영학과나 아니면은 회계학 원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수님들이 재무상태표, 그때 기준으로는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딸딸딸 외우라고 막 그랬어요. 계정 과목을. 그런데 그만큼 이제 좀 엄격하게 순서나 계정 과목 명칭 이런 것들이 딱 요거 이렇게 해라라고 강제 규정이 있었는데 IFRS에서는요 상당히 자율성, 표현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 그 다음에 기술하는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만 하라, 저렇게만 해 이렇게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런 식의 선택도 많이 자율성이 허용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예시는 안 하고요. 대분류 수준에서만 언급을 하고 특별히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많이 쓰여던 관행이 있으니까 쓰던 거 위주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6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러한 최소한의 내용이 뭐냐가 열거가 돼 있죠. 표로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부적인 하나하나 동그라미에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 라고 할 수 있는데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부 챕터별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자연히 체득이 되는 내용이니까 눈으로만 한번 쓱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반가로 2번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표가 있죠. 표시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업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차변 쪽은 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은 여기가 부채, 아래가 자본의 위치였어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BS를 각각의 구성하는 이거를 요소라고 부릅니다. 요소. 그럼 요소가 BS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 그 다음 비용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재무제표 BS와 IS의 구성 요소는 총 5가지가 됩니다. BS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IS의 수익, 비용 이렇게 총 5가지가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죠. 그런데 이 자산을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부채도 세부적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좀 나눠볼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올해가 단기가 2020년 12월 말일 기말 재무제표라고 재무상태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가 2020년고 다음 연도 내년을 차기라고 부릅니다. 단기, 차기, 그 다음 전년도는 전기 이렇게 부르는데 단기가 2020년도인데요. 이 20년 기말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경제적 효익,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유동자산,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비유동자산, 꼭 돈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긴 한데요. 그 다음 부채도요. 향후 1년 이내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 같으면 유동부채, 그 이후에 유출될 것 같으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산 그리고 부채를요 세부적인 분류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등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세부 종류들이
기술하는 순서가 유동과 비유동 그 두 가지만 딱 그룹핑해가지고 표시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지금 요런 방법처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유동과 비유동으로 두 가지로 나눠놓은 다음에 유동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비유동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 안에서는 유동성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열거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 유동성 순서에 따른 건데 그 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라는 건 혼합법은 뭐냐면요. 뭐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나뉘고 그 안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은 모든 자산의 계정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것부터 그냥 쭉 줄 세우는 거. 부채도. 그게 유동성 순서에 따른 것이고 두 가지를 혼합했다는 얘기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일단 나눈 후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의 자율성이 조금 확대가 됐다. 이런 뉘앙스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을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 그 이후 이렇게 1년을 딱 기준으로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닐 수도 있다. 1년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65페이지에 나옵니다. 맨 위에 표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방금 1년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구분 기준이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상적인 대부분의 업종은요, 영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영업주기가 있겠죠. 하나의 사이클을 뜻하는데 비즈니스 사이클이요. 뭐냐?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다 보면 외부 업체한테 그 물건을 납품받아서 그게 외상 거래라면 어느 시점에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온 걸 갖고 있다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외상 판매라면 그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사이클을 바로 영업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하나의 영업주기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다 들어와요. 그게 정상적이겠죠. 예를 들어 음료수 캔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도소매업 같은 경우 등등등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도 처음에 물건을 사와서 파는 데까지 당연히 뭐 길어봤자 뭐 며칠, 몇 달 뭐 이 정도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 별로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증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1년이 넘는다고 해서 그게 망조가 된 회사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업종의 특성 자체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할지 모르겠지만 선박 건조. 배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든지 항공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 같은 경우라면 배 하나 건조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하나 만드는데 며칠, 하루 이틀, 몇 달에 뚝딱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보통 1년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그 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하나의 사이클이 1년이 다소 넘는 그러한 회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영업주기를 어떤 회사의 영업주기를 예를 들어서 15개월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랬다면 그 회사의 유동과 비유동 기준을 따질 때는 반드시 1년 이내를 1년만 기준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 회사의 영업주기인 15개월 이내에만 효익이 유입될 것 같으면 유동으로 봐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산의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음 두 번째가, 세 번째부터 볼까요? 12개월 이내, 1년 이내라는 건 뭐 또 하나의 기준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단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1년 이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유동 항목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부채도 똑같습니다. 반대만 그 자산과 방향만 반대일 뿐이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산의 정의는요.
뭔가 정식으로는 보지 않고 나중에 다시 보실 텐데 기본적인 뜻은 자산이라는 건 내가 이 시점 현재 기준으로 과거에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재고자산,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요. 기말 현재 내가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과거에 내가 사왔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과거 첫 번째 과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이 그 자산을 통제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미래, 지금 기준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게 자산의 정의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반면에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방향만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효익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로 바꾼 게 부채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채도 마찬가지로 자산과 똑같이 12개월, 그 다음에 정상 영업주기 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똑같이 기준이 적용되는데 유입이 아니라 유출로만 바꾸면 부채에 있어서의 유동과 비유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내용 말문제로 꽤 빈출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밑에 탭으로 정상 영업주기도 설명드렸죠. 넘어가 보시면요. 그게 재무상태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양가로 3번 포괄손익계산서 IS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IS에 대한 정식 풀버전의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앞에서는요. 손익계산서를 수익 빼기 비용이라고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것을 정식으로 한번 총 다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기본적인 포맷은요 71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간단한 숫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형태는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딸딸 암기 뭐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십 번 쓰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거예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이 설정이 돼야 하겠죠? 일정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니까요. 기간이 설정이 되고 매출액부터 시작을 하는데 간단한 숫자를 제가 임의로 넣어 볼게요. 매출액의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단위를 좀 줄여서.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의 뜻은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총 고객한테 판매한 게 100만 원어치인데 그 물건을 팔려면 납품업체한테 사와야 되잖아요. 사왔을 때는 원가로 사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원에 사와서 70원, 80원에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우리가 남는 게 있지 않겠어요? 매출액에는 그 마진이 포함된 거고요. 당연히 매출 원가에는 그 사온 가격, 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총 6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와서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진이 40만 원이 남죠. 그것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40만 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올해 달성한 최종 순마진이 40만 원이다? 아직 아니죠. 이것은 그냥 물건값일 뿐이에요. 그 외로도 우리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 등등등등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매출총이익 밑단에서 각종 영업비용들을 뺍니다. 영업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판매 및 일반 관리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판관비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수도 광열비,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등등등 모든 사업상에 루틴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그냥 통칭 이렇게 영업비용에 녹아 있다고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토탈 합산해서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빼시게 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빼면 30만 원이 남겠죠. 오퍼레이팅 인컴 30만 원. 이고 여기까지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회사의 주된 오퍼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발생한 이익이 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밥만 먹고 살진 않죠.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외의 부수적인 활동도 다양하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도소매 업종이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부족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자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지급했던 노트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오래돼가지고 다 새 거로 바꿔주면서 중고 노트북은 외부에다가 중고로 팔아가지고 처분 손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출에 해외 판로를 뚫어서 수출을 했는데 달러로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로 인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좀 남아서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 수익이 발생했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일련의 이벤트들은 전부 다 우리 회사의 가전제품 도소매업이라는 주된 업종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수적인 활동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요 영업이익 밑단에서 따로 보고를 합니다. 영업 외 수익이 있다면 더하고요. 그냥 숫자를 써볼게요. 5 발생했다 치고, 그 다음 영업 외 비용이 있다면 밑에서 뺍니다. 3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세전이익이 됩니다.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을 줄여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숫자가 뭐가 될까요? 32만 원이 되겠죠? 세전이익. 이 밑에서 이제 법인세 비용이 빠집니다. 법인세 비용 얼마라고 할까요? 12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제 맘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남겠죠? 이 20만 원을 세후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기순이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세후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세금 다 내고 그 이후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구나. 넷인컴, 당기순이익을 넷인컴이라고 부르고, 앞으로는요, 이게 너무 길어서 쓰기 힘들어서 당기순이익은 그냥 줄여서 이니셜로 NI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NI 당기순이익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끝이냐? 아니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밑에 조금 더 있어요. 당기순이익 바로 밑에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름에서 미루어 보아 기타 포괄 마이너스라면 손실이고요. 플러스라면 기타 포괄 이익이 됩니다. 합쳐서 손익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로 쓰게 되면 other comprehensive 뭐 영어 시간 같네요. income.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니셜로 OCI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OCI. 이 말은 아주 많이 쓸 단어예요, OCI.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넷인컴 바로 밑에서 OCI가 가감이 되고 나면 가장 최종 단계인 총포괄손익이 도출이 됩니다. 얘는 컴프리헨시브 인컴이에요. 여기 other자를 뺀 거죠. 그래서 CI라고 보통 씁니다. 물론 여러분 당기순이익도요. 회피한 경우가 당기순이익인 것이지 모든 회사가 여기에 플러스 이익을 달성할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어요. 당기순 손실이라면 net loss, NL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항상 플러스가 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총포괄손익 CI 여기까지가 포괄손익계산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그냥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앞에 포괄자가 붙어요. 이런 총포괄손익 항목들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이렇게 돼 있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한 페이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에 다 나오도록 하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페이지로 짜게서 보고하는 거. 어디서 쪼개냐? 이 당기순이익단에서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한 페이지로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여기서부터 다시 요 끝까지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로 나눠서 보고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한 페이지냐 두 페이지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가보시면 66페이지.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 박스, 방금 말씀드린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한 페이지로 써도 되고요. 또는 동그라미 2번 두 개의 보고서,
즉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당기손익은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끊어서 한 페이지, 그 다음 나머지 한 페이지 이렇게 보고한다, 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6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상단에 그냥 예시로 도식화되어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풀 버전으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수익 그 다음 비용으로 한번 집계를 해볼게요.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집결이 되나 볼게요. 매출액은 수익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도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도요.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용도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도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도 비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OCI 항목은 논외로 하고 일단 당기순이익까지 끊어보게 되면 모든 수익과 비용 다 합치면 결국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게 돼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IS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가셔서 넘어갈게요. 68페이지. 중간 쪽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 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 즉 OCI라고 제가 부를 수 있겠죠? OCI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하단에 맨 마지막 두 줄을 볼게요.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보기 중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요. 특별손익 항목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특별하다는 건 말 그대로 루틴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년 발생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한창 장마철에요. 그 사무실에 그 물이 넘쳐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장마 재해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사무실 집기 같은 거 물에 다 젖고 뭐 이렇게 프린트해 놓은 서류들 다 물에 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좀처럼 사무실 개업한 일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런 것들이 특별 재해 손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해 재무제표에 특별 손실로 해서 기재가 됐었다는 거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IFRS 도입이 된 이후에 마치 이런 개념인 거죠.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나이가 예전보다 많이 상향화됐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생길 정도니까. 그런데 뭐 한 80대, 90대 정도, 90세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난 일도 돌이켜보면 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만 남고 뭐 이런 식의 좀 뉘앙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웬만하면 특별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IFRS 되고 나서는 특별손익 항목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 그 지문 하나 챙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문에. 그 다음에 69페이지 넘겨보시면 방가로 3번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분류 조정. 앞으로 뒷부분에 걸쳐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 초반에는 조금 개념 잡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잘 이해되신다면 다행이고 조금 애매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좀 곱씹어가면서 여러 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그중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기동량식으로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아까 우리 두 가지 요소가 수익 그리고 비용이었잖아요. 그거에 출발점을 두어서 손익계산서에 항목들은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익과 비용 항목들의 가장 영예로운 정규 코스, 엘리트 코스는 뭐냐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손익계산서로 본문으로 가서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 위치에 자랑스럽게 기재가 돼서 영예로운 카퍼레이드로 손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장부 마감, 결산을 하게 되면 손익 항목은 어디에 가서 누적해서 쌓인다고요? BS,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 들어가서 자본 항목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영면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자랑스러운 엘리트 코스예요. 모든 수익 항목들이. 그런데 모든 수익 항목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코스를 밟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만 이렇게 갈 수 있냐면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애들. 늘 매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번 루틴하게 일어나는 항목들 같은 경우에만 이러한 정규 코스를 밟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그런 애들은 이런 코스 갈 수가 없어요. 어딜 감히 손익계산서에 얼굴을 디밀어 라고 해서 쫓겨나요. 쫓겨나. 그런 애들은 어디로 쫓겨나냐면 한구통에 이들 틈에 끄지지 못하고 여기에 쭈그려 있다가 어딜 여기다 발 올려놔 꺼져 라고 해서 BS로 바로 직행해요. 그림에서 보여지시죠? 여기 발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로 그냥 바로 찌그려 가서 쭈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애들이다. 그런데 얘와 이 BS와 이 BS는 뭐가 다르냐면 BS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자산이었고요. 여기가 부채고 자본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냥 자본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에서 자본을 가지를 살짝 벌려볼게요. 정식으로는 아니고 두 가지로만 벌려볼게요. 아니다. 세 가지로 벌려야 되겠구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OCI요. 세후이익 바로 밑단에서 보고되는 OCI인데 장부 마감을 통해서 BS로 흘러들어가서 쌓입니다. OCI가 누적해 있다. 누적해 있다의 영어 표현은 accumulated죠. 그래서 OCI 앞에 A자, accumulated에 A를 붙여서 AOC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너무 길어. AOCI라고 저는 쓸게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세후이익까지, 즉 당기순이익까지 발생한 것들이 장부 마감을 통해서 누적해서 어디로 가 있느냐? 이익잉여금에 가서 쌓입니다. 반면에 그 밑단에서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은요. 이게 쌓여져서 누적되어 있는 것은 AOCI예요. 이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구멍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재무지표에 쓰여져 있지만 결산을 통해서 누적해서 쌓여져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 정확한 백그라운드나 좀 더 많은 내용들은 자본편에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런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딜 IS에 디밀어 이렇게 가서 직비적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포 누계액이라는 얘기예요. AOCI. 약간 좀 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 얘네들이 정규 코스인 거죠.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엘리트 코스를 통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얼굴 흔들고 여기에 영면한다, 명예전당 얼굴을 올린다.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죠. 이익잉여금. 얘는 자랑스러운 애. 얘는 쭈구리들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쭈그려 있는 어떤 그 인생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루저들, 찌질이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일단은 여기에 찌그러져 있다가 너네들 어떤 한 기회가 되면 다시 명예롭게 손익계산서에 얼굴 한번 디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일단 입장을 허용해주면 자연스럽게 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번에 기회를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명예롭게 이익잉여금에 영면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준다는 거죠. 패자부활전.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재분류 조정입니다. 재분류 조정. 이해가시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재분류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나마도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재분류 조정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은 또 한정돼 있어요. 누구나 또 여기 애들 전부가 이 기회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도 운 좋은 애들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만 재분류 조정의 대상이 되냐? 그리고 정말 재분류 조정마저도 안 되는 두 번째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는 진짜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재분류 조정이 동그라미 되는 애가 있고 X 안 되는 애가 있죠.
여기 찌질이 중에서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애가 재분류 조정이 된다는 거고 안 되는 애들이 그냥 제일 불쌍한 애들인 거죠. 그렇게 이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 되는 애들 보시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재분류 조정이 불가한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서도 세 번째,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그 중에 괄호하고 채무상품이 있죠. 반면에 재분류 조정이 불가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위에 있는 재분류 조정 마지막 거랑 똑같죠. 근데 뒤에만 지분 상품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두 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있죠.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실 거예요. 유형자산 파트에서. 그 다음 마지막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표는 중요합니다. 좀 암기할 필요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서 해당 챕터 내용을 보신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고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가 더 되실 테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조금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분류 조정의 기회를 얻는 애들이 그나마 좀 운이 좋은 애들이고 제일 불쌍한 애들은 이거마저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은 이익이여금으로 절대로 못 가냐 이렇게 불쌍한 집단에 거지들 집단에 섞여서 생을 마감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처럼 자랑스러운 손익계산서 쪽에는 들르지 못하고 그냥 뭐만 가능하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손익계산서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재무상태표에서 뭐에서 뭐로 간다는 얘기예요? AOCI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이렇게 재무상태표 BS 안에서의 항목 변동만 다이렉트로 일어난다는 거죠. IS 통해서 가지 못하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제일 불쌍한 애들을 이익잉여금 대체라고 부릅니다.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이익잉여금 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재분류 조정과 이익잉여금 대체가 뭔지 이미지적으로 연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앞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 때 그때 우리끼리 더 이해가 더 쉽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뭔가 설명을 드릴 때 단기손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 손익계산서에 얼굴을 디미는 애들을 단기손익이라고 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손익계산서를 와보시면 이 넷인컴 있죠? 단기손익. 처음부터 요 단까지 여기까지의 얼굴을 디미는 애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IS의 단기손익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 밑에도 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포괄자가 있죠.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단기순이익까지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풀버전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단기손익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넷인컴 단까지만 의미하는 거다라고 앞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자본 항목입니다. 또는 OCI입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있다면 요거. 그래서 AOCI. 요거 여기에 포함이 돼서 마감을 통해서 AOCI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애들을 뜻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단기손익은 넷인컴 단까지 들어가는 애들, 그 밑단에 들어가는 애들은 자본이에요. 그 다음 OCI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좀 하시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70페이지요. 중간에 방가로 4번. 비용의 표시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손익계산서의 두 가지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었죠. 근데 그 중에 비용에 해당하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해요.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살짝 좀 바꿔보시죠.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그 다음에 서울 본사가 있어요. 또 여기서는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는 뭐 파이낸스, HR,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인사팀 했죠. 뭐 영업팀
이런 거, 회계팀, 이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겠죠? 다 같은 회사예요. 근데, 만약에 비용을 기재하는,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능별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 성격별 분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해요. 근데 성격별 분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는 본사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돼야 되겠죠. 여기도 급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우리 건물이 아니라 임차해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임차료를 내야 되겠죠. 본사 사옥에도 임차료 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성격별 분류는 공장이건 본사건 막론하고 성격이 같은 거 말 그대로 급여는 급여끼리, 임차료는 임차료끼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감가비도. 여기도 감가비. 기계 설비에 따른 감가비가 있고 본사 사옥에서 직원들이 쓰는 책상,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한 감가비가 또 있겠죠? 감가비. 그래서 감가비는 감가비대로 이렇게 묶어서 비용을 분류하는 게 성격별 분류예요. 반면에 기능별 분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셨었던 이 손익계산서 버전 있죠? 이게 이 상태로 분류하는 게 바로 기능별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별 분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별도의 하나의 컬럼으로 딱 나온다는 거. 그게 기능별 분류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매출원가가 의미하는 말을 살짝 좀 더 추가해 볼까요? 기능별 분류에서는요. 공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들은 전부 다 뭐에 집계되냐 하면 재고자산에 집계됩니다. 왜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쓸 거예요? 팔 거죠. 그래서 팔기 위한 목적의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들은 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회계학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이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냐 하면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있을 때 같이 매칭해서 기록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손익계산서의 비용 이렇게 쓰지 말고 관련되는 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비용 잡을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이 수익이 있어요? 없죠.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재고자산을 팔아야 매출이라는 수익이 드디어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익이 없으니까 아직은 비용 잡지 마. 그럼 어떻게 뭔가 돈은 나갔는데 뭐라고 잡어? 그래서 재고자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100만 원이 이렇게 쭉 항목에 묶여서 녹아져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재고자산 언젠간 팔겠죠? 그래서 팔리게 되면 드디어 매출이라는 수익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동안 비용 발생할 때마다 비용 잡지 못하고 재고자산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래서 녹아져 있던 100만 원이 드디어 매출이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수익이 있다. 이제 드디어 비용 잡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비용으로 퉁 떨리는 계정 과목이 바로 매출원가입니다. 이해가시죠? 매출이라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매출로 떨 수 있어. 매출원가. 이거죠.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고가 있을 때 재고를 납품업체한테 사와서 판다 라고 했을 때요. 사왔을 때 운송료가 있고요. 고객한테 물건을 팔 때 배송해주면서 들어가는 운송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원칙을 따른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올 때 들어가는 매입 운송료는 아직은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죠. 이때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때가 수익 창출 시기니까. 그래서 재고자산이 100원이고 운송료가 10원이 발생했다면 이거 비용 떨지 마. 재고자산에 꾹꾹 눌러 담아. 그래서 재고가 110원이 됩니다. 가산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죠. 물건을 얼마에 팔았냐? 150원에 판매가 했어요. 매출이. 그러면 드디어 매출이 기록됐네. 그러면 매출 150. 그 다음에 관련되는 비용 드디어 퉁 떨릴 수 있죠. 매출원가로. 이 매출원가 얼마? 110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송료는요, 이미 매출이라는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그냥 발생하는 즉시 그냥 비용 떨어버리는 항목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와 얘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송료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운송료는 재고 자산에 녹아져 있다가 무슨 항목으로 비용 떨려요? 매출원가로 비용이 떨리는 것이고, 이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송료는 그냥 바로 비용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용으로 녹아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영업비용 중에 하나로 녹아져 있겠죠. 하나의 항목, 세부 항목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 떨리냐, 여기서 떨리냐, 여기서 떨리냐 등등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은 비용인데 뭐 달라? 달라요. 그래서 각종 재무 비율 분석이라든지 어떤 재무 성과를 분석하는 툴에 있어서의 느낌이,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어쨌든 다시 비용의 구분으로 돌아오셔서 기능별 또는 성격별 분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성격별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똑같은 급여는 급여끼리, 임차료는 임차료끼리, 감가비는 감가비끼리 묶기 때문에 똑같은 다 비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비용들은 그 자체가 현금의 유출을 바로 수반하는 비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 반면에 감가비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감가비 얼마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돈이 바로 나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비현금 거래인 거죠. 따라서 외부의 회계 궁극적인 목적이 외부의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외부의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주주 아니면 채권자가 대다수예요. 그들은 뭐를 궁금해하겠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이 기업의 현금 흐름,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겠죠. 사채권자는 내 이자 따박따박 원금 떼먹지 않나. 주주는 또 나름대로의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현금 유동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비용을 각각 따로따로 묶음으로써 정말 이 기업의 현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또 뭘까? 공식적인 외부에 공표되는 손익계산서 형태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별도의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익숙해요. 그리고 매출원가라는 걸 별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사의 성과, 손익을 분석하는 데 용이해요. 반면에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성격별 분류처럼 현금 흐름이 유출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발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기능별 분류를 하기로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성격별 분류를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에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의무 규정입니다. 헷갈리는데요. 처음부터 성격별 분류를 선택했다면 뒤에 주석에 기능별 분류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반대는 의무예요. 그 반대란 뭐다? 기능별 분류를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성격별 분류를 주석 공시해야 돼요. 그거 헷갈리니까 잊지 마세요. 책을 읽어볼게요. 방가로 4번에 70페이지 중간이죠.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더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표시한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가 성격별 분류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71페이지에 두 번째가 기능별 분류법인데 다른 말로 매출원가법이라고도 불리죠. 핵심은 매출원가를 별도 컬럼으로 보고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기능별 분류의 첫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방금 읽어보신 내용이고요.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경우죠. 여기서 이 기업은 하나의 회사예요. 다 하나의 회사죠. 그런데 CEO 또는 CFO 같은 그러한 고위직의 임원이 공장도 관할하고 본사 관할 다 총괄해서 관할하는 그러한 관리자들인 거죠. 이 담당자들은 여기도 일주일에 이틀은 여기 가고 본사에 3일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양쪽 다에 관여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CFO가 예를 들어서요. 공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여기에 한 60%의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여기에 40%를 할애한다라고 한다면 이 CFO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3억의 인건비의 60%는 여기에 배분하고 40%는 여기에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배분해? 여기에 배분하면 공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배분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그 60%는 재고 자산에 녹아 있어서 매출원가로 비용 떨리는 거고
본사에 배분된 40%는 어디로 간다고요? 영업비용으로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배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그런 걸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변경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뭐 실제는 60대 40인데 뭐 거꾸로 40대 60으로 한다거나 3대 7로 한다거나 그렇게 자의적인 배분이 조금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조금 장난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줄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비 뭐 등등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말씀드렸죠? 기능별로 하는 기업은 성격별 분류를 추가 정보 공시하는데 거꾸로 성격별로 분류했다고 해서 기능별 분류를 추가 공시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끝이죠? 넘어가셔서 72페이지 문제 73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의 하단의 자본 변동표는 어차피 자본을 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74페이지의 현금 흐름표는 나중에 또 따로 보실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의 주석이 있죠. 이 주석 부분은 주석이 전체 재무제표 패키지에 포함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주석 내용은 시험에 그다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나중에 그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76페이지 문제 뭐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챕터 2가 끝났어요. 2장. 뭐 두루두루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만큼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재분류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것들 개념 이런 것들은 비단 요 챕터뿐만이 아니라요. 되려 나중에 각 계전투로 세부 계정 과목을 보실 때 다 본격적으로 적용될 오히려 뒤에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개념이에요. 미리 보신 거예요. 이 개념의 원칙을 이해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배우실 세부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가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처음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 안 드릴 거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할 거지만 여러분도 여러 번 상기해서 좀 많이 익숙하게 개념을 체득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속 문제가 있는데요. 몇 개만 볼게요. 나머지는 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이미 반복적인 거라 딱히 볼 게 없는데요. 82페이지 보시면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 앞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려서 보완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9번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4번 지문. 기타 포괄손익, 즉 OCI 항목은요. 세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의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결국은 틀린 문장이란 얘기인데요. 이게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마침 손익계산서가 여기 있네요. 요 OCI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밑에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하실까봐 제가 조금 요 부분을 따로 잘라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부터 볼게요. 넷인컴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면 당기순이익 있고 당기순이익 있고 그 다음 OCI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포괄손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 당기순이익은 요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죠. 위에는 이제 다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방금 보셨다시피 당기순이익은 세금이 빠지고 난 후에 세후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요 20만 원에는 이걸 달성하기 위한 각종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세후 금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단까지는 법인세 효과가 법인세 비용이 다 차감된 숫자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얘죠. 이 위에서 바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 빠진 결과가 세후이익인데 이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해결됐죠. 다 법인세가. 근데 OCI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인세 효과는 그 어디에도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여기는 이 당기순이익단에서만 끊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한 줄 쭉 그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OCI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OCI 중에 하나의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기업이 그 투자자로서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또는 사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가가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보시죠. 산 금액보다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100원에 샀는데 200원이 됐어요. 그럼 100원 번 거죠. 그래서 그 100원을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단 밑에서 OCI인데 그러면 100원 번 거니까 그거에 따른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어디다 쓸 거냐. 방법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법인세가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아예 벌어들인 이익 100원에서 법인세 10원을 빼가지고 세후 금액으로 아예 OCI 금액에 90을 쓰는 애프터텍스 금액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세전 금액 100원을 쓰고 OCI 세후 금액으로 100원을 쓰고 밑에서 관련되는 법인세에 10원을 차감해서 그냥 그렇게 90원을 쓰고 이렇게. 여기서의 법인세 비용은 이 위에서 명시되는 법인세랑 다른 거죠. 이 법인세는 당기순이익단까지만 관련되는 법인세고 여기서의 법인세는 요 위에 있는 OCI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법인세를 별도 컬럼으로 밑에서 작게 보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90을 바로 쓰든 100 빼기 10을 쓰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지문을 다시 보시면 보기 4번은요. OCI의 항목은 세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있다라고 지금 방금 보셨죠? 처음부터 애프터텍스로 90 이렇게 딱 숫자 하나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문장이다. 이 말씀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그 내용이 기술이 돼 있죠? OCI의 항목은 다음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번이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한다. 처음부터 90원으로 쓴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OCI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해서 즉 100 빼기 10으로 표시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특별히 이미 다 말씀드린 거라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2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챕터 3 재고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